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도 잘 진행해 봐야 될 텐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생각을 해보면, 서임권 투쟁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서임권이라고 하는 건 기억나시겠지만, 성직자 임명권을 얘기하죠. 그래서 성직자 임명권을 놓고, 교황이었던 그레고리 7세와, 그리고 동프랑크의 왕이자, 또 동프랑크가, 어, 당시에 오토 1세가 황제대관을 받으면서 신성로마 제국이 되고, 이 신성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가 이렇게 서양권을 놓고 갈등하는 모습을 지켜봤었죠. 그리고 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다시 뿌리부터 고민하게 되면서 신앙과 이성을 조화시켜 보려고 노력하는 학문이었던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는 모습도 봤고, 이 스콜라 철학을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집대성하면서 신학대전이라는 책을 펴내는 과정도 봤었죠. 이런 부분들 지난 시간 내용들 잘 기억하시면 될 텐데, 어, 그때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서유럽은 굉장히 지방분권적이고, 그리고 봉건 사회가 유지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다,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렇게 각자 알아서 독립적으로 지내고 있는 그런 서유럽 사회를 그나마 전체적으로 묶어주는 게 있다면 크리스트교라고 했었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알아서들 살고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가고, 그래도 예수님은 믿고 있으니까 이 크리스트교, 기독교만이 전 서유럽 사회를 묶어주는 그런 하나의 매개체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의 권위도 올라가는 거라고 했었죠. 그리고 더군다나 서임권 투쟁에서 교황이 이기면서 성직자 임명권, 서임권을 어느 정도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었죠. 그러면서 교황의 권위가 더더욱 올라가게 되잖아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그만큼 서유럽 사회 전체에서 크리스트교가 거의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일단 그 느낌을 일단 가지시고, 그리고 지금 이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역사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사진 같죠. 사진 잘 찍지 않았나요? 사실 저 작년 여러분들 선배들 수업할 때도 이 사진을 이 십자군 할 때 걸어놨었는데, 이거 사실 반은 자랑하고 싶어서 걸어놓은 거예요. 너무 사진 잘 찍힌 것 같아서 이쁘게. 이게 저희 동네예요. 저희 동네인데, 어, 물론 이제 사진이 이쁘게 워낙 잘 찍혀서 이거 자랑하고 싶어서 걸어놓은 것도 있긴 한데, 이번 수업과도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뭐 역사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요 사진 딱 보시기에 몇 시쯤일 것 같아요. 요거 뭐 예상하시겠지만 요게 오후 6시 반인가에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퇴근하고 이제 운동하러 가는 길에 찍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가 지고 있는 거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까지 우리는 서임권 투쟁을 봐도 그렇듯이 서유럽 전체가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중세 사회였죠. 어, 로마 제국이 멸망한 뒤로 프랑크 왕국이 들어서고 그 뒤를 중세 사회라고 하는데, 중세 사회는 프랑크 왕국이 카로스 대제 이후로 나눠지고 나서는 봉건제 그리고 크리스트교, 요게 이제 중세를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두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진을 보면 해가 지고 있죠.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배울 건 나와 있듯이 십자군인데, 이 십자군이라고 하는 건 중세의 저녁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동안 지방 분권적이고 교회 중심이었던 사회가 조금씩 이제 틀이 바뀌고, 그동안에 교회 중심이고 지방 분권적이었던 중세가 이제 저녁이 찾아오고 새로운 세계가 찾아올 거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겠어요? 이제 그동안 굉장히 기독교 중심적이고 교황 중심적이었고 지방 분권적이었던 사회가 변화를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동안 그런 사회에 저녁이 찾아오고 있고 새로운 날이 다가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볼 텐데, 역시 지도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배경은 지금 빨간 박스 있는 그 부분이고, 특히나 이 서유럽에 관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배울 내용은 이제 십자군인데 크루세이드라고도 하죠. 근데 음, 십자군의 십자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계시는 그 기독교 상징의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위한 군대다라고 해서 십자군이고, 영어로는 크루세이드라고 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의 군인들이 힘을 모아서 지금 어, 여기 터키 주변의 요 빨간 동그라미, 여기로 가게 되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목적지가 되고 있는 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눈치 빠른 친구들은 눈치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이스탄불이 있잖아요. 뭘까요? 비잔티움, 동로마예요. 그래서 서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동로마로 향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때 서유럽이 어떤 분위기였는지를 한번 볼게요. 11세기, 그러니까 1000년대의 유럽을 보면 점점점 이제 먹고 살기가 나아지고 중세 봉건지 사회가 안정을 찾아가는 그런 그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요 참고 메르센 조약 870년 이걸 걸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메르센 조약은 베르댕 조약과 함께 이제 카를로스 대제가 죽고 나서 프랑크 왕국이 3분열되는 그 조약이잖아요. 그 조약이 있었던 게 870년인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11세기 즉 1000년대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이미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10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럽의 농민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조금 더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을 더 고민하고 연구하고 뭐 품종도 다른 막 품종을 써보기도 하고 다른 농법을 써보기도 하고 뭐 농사 도구를 개발해 보기도 하고 말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소를 이용해 보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 생산력을 증가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미 여러 번 봤었죠.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 먹고 남는 게 생기고 그걸 팔게 되고 그러면서 상공업이 발달하는 모습. 이렇게 유럽 사회가 처음에 중세봉건제가 들어설 땐 조금 힘든 상황이었지만 막 노르만족이 침략하고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것도 점점점 안정을 찾아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정을 찾아가면서 조금씩 시장과 도시가 성장하고 또 유럽 전반에 이제 서유럽 사회는 안정을 찾았으니까 이 안정을 통해서 쌓은 힘을 바탕으로 바깥으로 뻗어나가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은 사실은 어 굉장히 농업 중심적인 사회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중해나 이런 바다들은 노르만족이 다 꽉 잡고 있고 또 이슬람족이 이슬람교 세력들이 꽉 잡고 있고 그래서 어, 집 밖에 나가는 것도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집 안에서 요 마을 안에서 농사만 짓고 이런 농업 중심적인 사회였는데 이제 노르만족이나 이슬람교 세력도 어느 정도 물러갔고 유럽 사람들도 농업 생산력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과 성장을 찾아가고 있고 그래서 상업도 발달하고 있고 그래서 뭔가 대외적으로 뻗어나가고 싶다. 여기서 뻗어나가고 싶다는 게 꼭 영토를 넓히고 다른 나라를 침략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랑도 장사도 해보고 상업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싶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럽인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대외적으로 좀 뻗어나가고 싶다. 더 활발하게 진출하고 활동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이런 배경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1세기에 이슬람 세력이었던 셀주크 투르크족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기본적으로 기독교한테도 성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라는 거죠. 중요한 의미를 갖는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은 예루살렘 자체가 굉장히 기도드려야 되는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잃지 않고 싶어 하죠. 지켜야 되는 공간인 거예요. 발음이 갑자기 이렇게 꼬이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한테는 크리스트교를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루살렘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지켜야 되는 지역인 거죠. 근데 그 지역을 이슬람교 세력이었던 셀주크 투르크가 차지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은 위치상 비잔티움 제국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했다는 것만으로도 비자티움 제국한테는 충분한 위험이 되는 거예요. 즉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차지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기독교한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땅을 빼앗았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위치만으로도 충분히 비잔티움 제국한테 위협이 된다는 거. 이 두 가지 의미를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생각하기엔 셀주크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만으로도 비잔티움 제국한테는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기독교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땅이니까 이거는 로마 교황한테 뭔가 도와달라고 해볼 만하지 않나? 물론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고 로마 교황은 로마 카톨릭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다 같은 기독교니까 도와달라고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서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이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위협이었던 게 당시에 비잔티움 제국은 그 황제가 셀주크 투르크 세력한테 황제가 생포되기도 해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위협이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에게 조금 쪽팔림을 무릅쓰고서라도 도움을 요청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로마 교황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기회로 여겨질 수도 있겠죠.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인데 어, 이 땅이 이제 이 비잔티움 제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가깝죠. 그래서 비잔티움 제국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이 비잔티움 제국의 도움 요청을 듣고 이걸 굉장한 기회로 여겨요. 어떤 기회로 여기냐면 비잔티움 제국은 그리스 정교죠. 그리고 로마 교황과 서유럽, 프랑크 왕국이나 이쪽은 로마 카톨릭이란 말이에요. 근데 비잔티움 제국 측에서 도와달라고 한 거니까 이걸 도와줘서 일이 잘 되면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전체 크리스트교 사회를 다시 한번 합칠 수 있지 않을까. 즉 그리스 정교를 다시 끌어당겨서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기독교 전체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회로 여기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이 도움 요청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온 서유럽 나라들 동네들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호소를 하게 됩니다. 어떤 호소를 하는 거냐면 지금 기독교 예수님한테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땅인 예루살렘을 이교도 다른 종교 애들한테 빼앗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요한 땅인 예루살렘을 되찾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그 땅으로 나아가서 되찾아오자. 십자군을 향해 나아가자. 이렇게 십자군 파견을 호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황이 온 나라를 막 서유럽에 있는 온 나라들 막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다 돌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응해 줍니다. 그래서 십자군이 모이기 시작해요. 수많은 크리스트교 신자들이 당연히 서유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크리스트교를 믿으니까 여기에 호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단순히 믿어서 호응하는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또 서유럽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었어요. 서유럽의 상인들은 이게 상권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봤고요. 그다음에 기사나 제후들은 이게 자신들의 영토나 세력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순수하게 예수님한테 중요한 땅인 예루살렘을 되찾아야 된다. 이런 어떤 종교적인 의도도 있지만 또 상인들 그리고 기사들 제후들은 각자 나름의 욕심을 가지고 십자군에 호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십자군이 실제로 모여서 한 200여 년 동안 8번에 걸쳐서 원정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에 1차 원정을 갔을 때는 예루살렘을 되찾는데 성공해요. 하지만 나머지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모두 실패하게 됩니다. 특히나 4차는 이 서유럽 측의 피해가 굉장히 컸던 걸로도 유명하고 4차 십자군 하면 이제 소년 십자군들이 상인들한테 사기를 당해서 고스란히 노예로 팔려나가기도 하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걸로도 유명한데 뭐 물론 뭐 1차부터 8차까지의 여러 회차에 걸친 십자군 내용이 다 있어요. 있는데 그걸 우리가 다 다룰 수는 없고 어쨌든 중요한 건 1차 원정 빼고 모두 실패했다는 거.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실패였다는 거를 중요하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1차 원정 성공했던 것도 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어쨌든 결과적으로 이 로마 교황이 십자군 원정을 나섰던 건 실패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고 여기서 많은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십자군 원정 누가 가자 그랬어요? 로마 교황이 가자 그랬잖아요. 근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로마 교황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가자 그랬는데 다 망해버렸단 말이야. 처음에 갈 때는 이건 예수님을 위한 싸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죽어도 천국에 갈 거고 예수님이 지켜주실 거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은 실패할 수가 없다. 반드시 성공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갔는데 조로록 다 실패했단 말이야. 그러면 교황이 한 얘기인데 틀린 얘기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교황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아까 그 해가 지는 사진을 띄웠던 거예요. 그동안의 중세는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제 교황의 권위가 마치 지는 해처럼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세라는 사회에 전역이 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물론 1096년부터 1272년까지 이 연도를 외워달라는 건 아니고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십자군 원정은 비잔티움 제국의 황제가 도와달라고 해서 로마 교황이 가자고 해서 간 건데 실패했다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십자군 원정이 실패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가자고 했었던 교황이 굉장히 민망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황의 권위가 굉장히 크게 하락하게 되고요. 그리고 십자군 전쟁에 참전했었던 제후와 기사들도 그 세력이 크게 약화되게 됩니다. 당연하겠죠. 이 전쟁에 나섰던 건 대부분 기사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군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더 높은 주군의 기사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봉건제 땅을 주고 충성을 맹세하고 이 관계가 한 층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층, 세 개 층이라는 거죠. 이해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어느 주군한테 땅을 받았어요. 근데 그 땅의 일부를 또 다른 기사한테 떼어주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주군은 어느 주군의 기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제후들, 주군들이나 기사들이 보통 이 전쟁에 기사로서 참여를 하는데 전쟁이 졌다는 건 이 참여한 기사들이 다 죽어 나자빠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교황도 세력이 약해지고 권위가 약해지고 그다음에 이 전투에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었던 기사들도 세력이 굉장히 약화된다는 거죠. 근데 서유럽이 가져가는 게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거예요. 지중해 무역권은 유럽이 장악하게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역사 교사로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역사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좀 트랩에 빠지는 게 뭐냐면 굉장히 자세하고 디테일한 하나하나의 어떤 사건들에 집중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근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본인이 순수하게 역사를 좋아하면 그건 좋은 공부 습관이에요. 그런데 역사 과목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해선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는 건 그렇게 좋지 않아요. 큰 틀의 구조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십자군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군 전쟁도
1차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2차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3차, 4차, 5차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고 그런 것들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군 전쟁에서 중요한 건 이 전쟁이 결국 유럽인들 입장에서 실패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처음에 가자고 했었던 교황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이 전쟁에 참여했었던 제후와 기사들이 이제 세력이 약해졌다는 거죠. 이것만으로도 그동안의 중세 사회는 봉건제에서 제후와 기사들이 그리고 전체 모든 서유럽인들이 믿고 있는 카톨릭을 이끌고 있는 교황이 강한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교황과 기사들의 시대였는데 이 교황과 기사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동시에 약화되고 있다는 거. 요거를 꼭 느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유럽인들이 지중해 무역권을 얻어냈다는 거. 여기서도 뭔가 느낌이 오셔야 돼요. 자, 우리가 앞전에 봤을 때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배경으로 유럽인들이 이제 봉건지 사회의 안정을 찾으면서 농업 생산력도 늘어나고 그리고 농업 생산력이 늘어나서 먹을 게 남는 게 생기니까 장사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상업도 성장하고 도시도 성장하고 그러면서 유럽인들이 좀 더 대외적으로 뻗어나가고 싶다. 다른 나라랑도 장사해보고 싶고 막 사업적으로 상업적으로 진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 그랬죠. 이미 그런 뭔가 막 장사를 더 큰 규모로 해보고 싶다. 상업을 더 크게 벌려보고 싶고 막 다른 나라로 진출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는데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권을 얻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 큰 상업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중해 무역권까지 얻었으니까 얼마나 상업이 커지겠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산업의 트렌드가 바뀌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을 했다면 이젠 산업의 트렌드가 농업에서 그 산업의 중심이 농업에서 더 큰 상업, 더 큰 무역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런 큰 골목골목의 변화들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여기가 이제 지중해인데 이 지중해 무역권을 유럽이 가져가게 됐다는 걸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 유럽의 도시가 발달하다. 아직 안 배웠지만 벌써 느낌이 오잖아요. 안 그래도 유럽이 안정화되면서 상업적으로 더 진출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권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더 상업이 더 큰 규모로 발달하고 상업이 더 큰 규모로 발달하니까 도시가 발달하겠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지중해 무역권을 유럽이 장악하게 되면서 상업이 더욱더 발달해서 이제는 국제적인 교역까지도 하게 된 거예요. 원거리 무역, 원거리라는 건 먼 거리를 얘기하죠. 이 먼 거리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세력들과도 무역을 활발하게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거리 무역을 하게 되면서 장사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화폐 유통도 늘어나고 상공업 도시들도 발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주군에게 땅을 받은 기사가 그 땅의 영주가 되죠. 이 영주가 주로 이 사회의 중심 세력이었다면 이제는 중심 세력이 어느 땅의 영주가 아니라 장사 잘하는 상인들이 중심 세력으로 점차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탈리아의 북부 도시들이나 아니면 북유럽의 플랑드르, 프랑스의 쌍파뉴 이런 곳들이 서유럽 전체의 경제를 주름잡는 핵심 도시들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북이탈리아 도시들이고 여기가 지중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지중해 바다가 이렇게 있고 지중해 바다의 여러 무역들을 이제 북이탈리아 도시에서 항구 역할을 해서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쌍파뉴 전기시로 넘어가고 쌍파뉴 전기시로 넘어가고 이게 또 플랑드르 지방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대규모 무역을 하는 그런 거점 도시들이 이렇게 도시로서 굉장히 규모가 커진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플랑드르나 아니면 쌍파뉴 이런 도시 이름을 기억하셔도 좋지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쨌든 십자군 전쟁 이후에 상업과 국가와 국가 간의 무역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엄청나게 성장을 했다는 거. 그래서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의 가장 힘이 센 중심 세력도 십자군 전쟁 이전에는 주군으로부터 땅을 받은 그 기사가 이제 그 땅에서 영주가 되는 그 영주가 중심 세력이었다면 십자군 전쟁 이후에는 상업을 이끌어가는 상인들이 오히려 중심 세력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꼭 봐달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인 사회 산업의 중심이 농업에서 상업으로 가고 그다음에 중심 지역도 농촌에서 도시로 그다음에 중심 세력도 기사에서 영주에서 상인으로 넘어가는 사회 전체가 농업사회에서 상업사회로 넘어가는 그런 느낌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도시에서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목적으로 동업조합인 길드를 조직하게 됩니다. 길드라는 건 뭐냐면 아마 게임하는 친구들 길드라는 단어 들어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길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상인들은 상인들끼리의 길드를 만들고요.
수공업자는 수공업자들끼리의 길드를 만들어서 우리 서로 똑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서로 돕자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 예를 들어서 상인 길드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죠. 이 상인 길드 안에 속한 어떤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도적을 만났어요. 그래서 갖고 있는 물건을 다 빼앗겼어. 엄청난 손실이 생긴 거잖아요.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같은 길드원들이 조금씩 돈 모아서 모금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수공업자 길드는 또 이런 식이에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기술을 공유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만들어서 파는 물건의 가격을 정해서 어떤 특정한 사람만 너무 싸게 팔아서 그 사람만 이익을 다 취하지 않도록 가격을 정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인들은 상인들끼리 서로 돕는 길드를 만들고, 수공업자는 수공업자들끼리 서로 돕는 길드를 만들고, 이런 식의 길드를 조직해서 서로 돕는 모양을 만들어 갔다는 거죠. 그리고 길드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이 성장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시민은 단순한 시민이 아니라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기존의 십자군 전쟁 이전의 사회에는 기사가 땅을 받으면 그 땅의 영주가 됐고, 그 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농노로서 영주의 지배를 받았죠. 근데 요 농노들이 영주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이 있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주의 지배를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 입장에서는 땅이 있어야 농사를 짓고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 땅 자체가 영주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주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농노가 되는 거죠. 근데 상업을 하면 땅이 따로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영주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로부터 자유로운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시민들이 생겨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민들이 모여서 도시를 만들게 되는데, 보통은 이 도시가 어느 영주가 가지고 있는 땅 안에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정 지역이 막 교통이 되게 좋은 곳이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지역이 되게 교통의 중심지예요. 교통의 중심지라서 여기서 도시가 발달을 했어요. 근데 이 도시가 속해 있는 땅 자체가 A 영주의 땅인 거죠. 그러면 이 도시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인들이나 수공업자들이 길드를 조직해요. 길드를 조직해서 이제 힘을 합쳤으니까 목소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이 길드의 장이나 이 길드 사람들이, 그러니까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영주한테 찾아가서 우리 도시는 간섭하지 말아라. 대신에 얼마간의 돈을 주겠다. 혹은 영주랑 싸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시의 자치권을 얻어내요. 영주가 우리 도시에 간섭하지 못하도록.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민들이 성장해서 그 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땅을 가지고 있는 영주한테 가서 여기 너 땅인 거 알겠는데 우리 도시만큼은 건드리지 마라. 대신에 거기에 응당한 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치권을 얻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도시가 자치권을 얻어내면서 이 도시 바깥에 있는 농민들은 여전히 영주의 지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농노들은 요 도시로 도망쳐 가서 살기도 해요. 그러면 이 농노가 도시로 도망쳐 가면 영주는 도시 안으로 잡으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잡으러 못 가요. 왜냐하면 도시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죠? 그럼 영주는 도시 안으로 도망 들어간 농노를 잡으러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농노는 영주를 피해서 도시로 들어가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주를 피해서 도망쳐서 도시로 도망가서 자유를 얻는 농노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망친 농노가 도시에서 1년 하고도 1일을 거주하면, 그러니까 366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거주하면 농노 신분에서 해방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서양 사회께서 조금 그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반발도 좀 많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읽어만 보시고,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건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도시가 자치권을 얻어내고 나서 영주의 지배를 받는 농노들 중에서 도시로 도망가서 영주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자유를 찾는 그런 농노들도 생겨났다는 거. 그거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각 도시들은 서로 동맹을 맺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했다. 그래서 점점점 사회의 중심 세력이 과거의 땅 주인인 영주에서 상인들, 그리고 상인들이 활동하고 있는 도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사회의 중심이 영주에서 상인으로, 그리고 영주가 갖고 있는 그 장원에서 도시로 옮겨가니까 당연히 장원은 해체될 수밖에 없겠죠. 특히나 상업이 발달하고 시장이 발달하고 화폐가 발달하니까 영주도 시장에서 필요한 물건을 사야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폐를 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가 발달하고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영주도 화폐가 필요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농노한테 농사를 지었으면 그 수확물을 그대로 갖다 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농노한테 그 네가 농사 지은 수확물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화폐로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농노한테 불리할 것 같으세요? 유리할 것 같으세요? 유리해요. 왜냐면 어차피
영주는 정해진 액수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농노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생산하고 내다 팔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농노는 영주가 요구하는 화폐만큼을 내고도 남는 게 생겨요. 그만큼 농업이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어, 농노들이 조금 더 이제 조건이 나아지게 되고, 그러니까 사는 게 나아진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농노의 경우에는 꾸준히 돈을 모아서 한 번에 많은 돈을 주고 아예 자유를 얻기도 해요. 영주한테 많은 돈을 갖다 바치고. 이런 식으로 농노가 자꾸 영주를 벗어나면서, 장원을 벗어나면서 장원이 해체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더구나 여기에 결정타를 날렸던 게 흑사병이라는 게 생겨요. 이 흑사병은 지금 코로나처럼 굉장히 유행병, 전염병인데 14세기 중엽, 1300년대 중엽에 유럽 전역에 이 흑사병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흑사병이라는 건 피부가 이제 증상이 어떠냐면, 처음에 좀 뭐 고열이 발생하고 피부에 반점 같은 것들이 생겼다가 이 반점이 점점 커지다가 이제 까맣게 썩어 들어가면서 사람이 죽는 그런 병이에요. 이런 식으로 사람이 막, 근데 이때 이제 지금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고 있죠. 사실 지금도 아직도 코로나가 약이 제대로는 안 나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는데, 이때는 아예 뭐 현대의학에 대한 개념이 아예 없던 때니까 흑사병에 대한 대안이 없어요. 그냥 이건 귀신의 노름이다 막 이런 식이기만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나게 전염돼서 다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흑사병의 유행 정도인데, 빨간색이 짙을수록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대부분의 지역이 빨갛죠. 이렇다는 건 흑사병으로 인해서 유럽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거의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물론 슬픈 일인데, 슬픈 것도 슬픈 건데, 그거보다도 너무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력이 굉장히 부족해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굉장히 귀한 대접을 받게 돼요. 그래서 살아남은 농노에 대해서 영주들이 대우를 개선해 줄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화폐를 달라고, 그러니까 영주가 농노한테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농산물을 그대로 줄 게 아니라 그걸 내다 팔아서 화폐로 갖다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마저도 화폐를 요구를 많이 못 해요. 왜냐하면 농노가 흑사병으로 다 죽고 얼마 안 남았는데, 그나마도 어 저한테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데요? 그럼 저 여기서 못 있어요, 이러고 떠나버리면, 그러면 장원이 운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주들도 농노한테 강력한 요구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도 또 트렌드 모르고 꼰대 같은 영주들은 막 이렇게 되게 오히려 반대로 농노들을 막 감금하고 탄압하고 막 이런 경우들도 생겨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농노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프랑스에선 자크의 난이 있기도 하고, 영국에선 와트 타일러의 난이 있기도 하고, 이런 농민 반란들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들도 있었다 정도 받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전반적으로 살아남은 농노들이 더욱더 지위가 향상되고 사는 게 더 나아졌다, 조건적으로 더 좋아졌다,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흑사병이라고 하는 게 물론 죽은 사람한테는 슬픈 일이지만, 살아남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오히려 더 대우받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정리를 해보면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십자군 전쟁이 벌어져서 제후와 기사가 약화되었고,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했고, 도시와 시민이 성장했고, 길드가 형성되었고, 이 길드를 통해서 영주로부터 도시의 자치권을 얻어냈고, 또 도시로 도망가서 자유를 얻는 농노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또 흑사병이 유행하면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그러면서 살아남은 농노들이 더 좋은 대우를 받게 됐고요. 일부는 이제 농노의 속박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농민의 반란이 생기기도 했고, 이렇게 이런 조건들이 다 모아져서 장원은 점차 해체가 됐고, 봉건사회는 흔들리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봉건사회가 해체되고 봉건사회 전체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이제 점차 이런 상황에서 어, 봉건의 영주들이 약화되니까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봉건제가 해체되고 봉건 영주가 몰락하면서 그동안은 잊고 있었던 왕권들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왕권은 또 누구의 도움을 얻냐면 시민의 도움을 받아서 왕의 기본적인 조건인 관료제, 상비군을 마련해서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래 이제 동프랑크든 중프랑크든 서프랑크든 그동안 잊고 있었지만, 사실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농노들이 있었죠. 근데 이 농노들이 점차 시민들이 되고 더 이상 영주의 지배를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주가 세력이 약해지니까 왕이 강해져요. 그리고 이 왕과 시민들이 힘을 합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이 왕이 왕다우려면 그 아래 누가 있어야 돼요? 신하들이 있고,
또 왕을 지켜주는 군대가 있어야겠죠. 이 상비군이라고 하는 건 항상 준비된 군대를 상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왕이 왕다우려면 요 관료제와 상비군이 늘 있어야 되는데 이 관료제와 상비군이 공짜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관료제와 상비군이 있으려면 이 관료들한테도 그리고 이 군인들한테도 월급을 줘야 돼요. 근데 월급을 주려면 국가의 재정이 있어야겠죠. 이 재정을 시민들한테 세금의 형태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왕은 왕대로 시민들한테 세금을 걷었으니까 시민들을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왕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서 영주를 상대하게 되고 그래서 영주가 약해지면서 왕권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중앙 집권화되고요. 또 요 시기에 14세기 무렵에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백년 전쟁이라는 전쟁이 터지게 돼요. 이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전쟁이 붙게 된 건데 이 전쟁은 뭐 굉장히 원인도 복잡하고 뭐 그렇긴 한데 결과만 아시면 돼요. 프랑스가 승리하게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그동안은 사실 국가 단위로 생각을 잘 안 했단 말이에요. 이 지금 프랑스라고 하는 건 어, 우리가 프랑크 왕국이 동프랑크, 중프랑크, 서프랑크 이렇게 분열된 것 중에 서프랑크를 얘기하는 거죠. 서프랑크가 프랑스가 된 거죠. 그래서 이 프랑스가 영국이랑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고 누가 이겼던지 간에 그동안은 사실 국가 단위로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게 됐으니까 국가 단위로 힘을 합쳐야겠죠. 그래서 이 왕이 전체 국가를 지휘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국과 프랑스 모두 중앙 집권 국가로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백년 전쟁은 프랑스가 이긴 전쟁이지만 누가 이긴 것 보담도 그동안 지방 분권적이었던 사회가 왕을 중심으로 여기는 영국, 여기는 프랑스 이렇게 국가 단위로 합쳐졌다는 거. 그걸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동안은 지방 분권적이었던 사회가 이렇게 국가를 중심으로 중앙 집권적인 사회가 되었다는 거. 꼭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국은 백년 전쟁에서 지고 나서 또 영국 안에서 왕위 계승 분쟁이 또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 랭커스터가와 요크가와의 가문 간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이 두 가문 다 가문의 상징으로 장미 모양을 써요. 그래서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데 둘 다 귀족 가문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전쟁의 특징은 평민들한테는 손을 안 댔어요. 자기들끼리만 싸웠지. 그래서 뭐 누가 이겼던 간에 많은 귀족들이 죽었겠죠. 그래서 귀족들이 더 약해지고 그러면서 왕권이 더욱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랭커스터가와 요크가의 상징인데 둘 다 장미 문양을 쓰기 때문에 장미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파냐와 포르투갈도 이제 마찬가지로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에스파냐나 포르투갈은 이베리아 반도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 근데 기억하시겠지만 이 지역은 이슬람 세력권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었죠.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프랑크 왕국의 카를로스 마르텔이 이 지역에서 이제 이슬람 세력이 더욱더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슬람 세력권이었는데 재정복 운동이라 그래서 이 지역을 다시 기독교 세력권으로 되찾으려고 하는 운동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운동을 성공적으로 해내서 이슬람 세력을 몰아내고 나서 그 뒤에 이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이 건국되고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이제 교역의 중심지로 발달을 하게 되고 또 모스크바 대공국의 힘이 강해졌다.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독일이랑 이탈리아가 조금 케이스가 특이합니다. 독일은 이제 앞서 우리가 봤듯이 서임권 투쟁에서 졌잖아요. 그 뒤로 황제 권위는 계속 약해지고 그리고 이 독일이 이제 동프랑크거든요. 그래서 이 동프랑크는 황제의 권위가 계속 약해지고 서임권 투쟁에서 패배한 뒤에 그리고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개의 소규모의 나라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그런 지방 분권적인 체제가 계속 이어져 가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게 이제 동프랑크인데 이렇게 작은 나라들 여러 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집권화가 되지 못하고 지방 분권적인 형태로 남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탈리아는 교황령 기억나시죠? 프랑크 왕국 때 피핀이 졌던 거. 그리고 이탈리아 북부에 여러 상업 중심지인 도시 국가들 그리고 남부에 아직도 농업을 하고 있는 나폴리 왕국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게 되고 이 분열 상태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왕권이 강해지고 중앙 집권화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서유럽에 한정된 얘기예요. 프랑스, 영국 이 정도에 한정된 얘기고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이탈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분열이 지속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지금 빨간 박스 되어 있는 데가 북부 도시 국가들, 상업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 그 국가들이고 그다음에 중앙에 교황령이 있죠. 그리고 그다음에 남쪽에 아직도 농업 중심인 나폴리 왕국이 있고 이런 구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